안녕하세요. 에너지경제연구원 신재생에너지 연구팀에 있는 김기환입니다. 오늘 재생에너지 확대 국민경제 파급효과 분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서론에 이어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 재생에너지 확대 파급효과에 대해서 두 가지 모형을 이용한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론은 최근 국내에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고 이는 정부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방향에 따른 것이기도 하고 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비용이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따라서 2017년에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이 발표되었고요. 이는 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2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3차 에너지 기본 계획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에서 35%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의 기술 개발로 인해서 에너지 믹스의 다변화 및 가속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물형 태양광, 해상풍력, SOFC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가 확대될 전망이고요. 수소에너지 기술 개발 등 신기술 개발이 지속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있어서도 분산형 전원 등 기존과 다른 에너지 패러다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효과적으로 분석 가능한 모형에 대해서 연구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경제, 에너지, 환경 이 통합적인 시스템을 본 연구는 경제, 에너지, 환경 통합적 측면의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 모형을 구축하는 연구입니다. 현재보다 더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술들이 앞으로 활용될 것이기 때문에 예상되는 미래 에너지 시스템에 대해서 분석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이 연구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축된 분석 모형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국민경제의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거시경제 지표인 GDP, 물가 수준, 고용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온실가스 감축 등 환경적인 지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또한 에너지 시스템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서 효과적인 대응 방안과 경제적 파급 효과를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추가로 연구를 진행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생에너지 현황 및 전망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설정한 파리협약. 파리협약은 지구에서의 평균 기온을 상승을 2도씨 이하로 유지하거나 1.5도씨로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런 협약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서 온실가스 저감 수단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력 공급 중 재생에너지 비중은 2018년도 26%에서 2040년도 4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 반면 화석연료 비중은 2018년도 61%에서 2040년도 47%로 감소할 것으로 IEA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풍력 발전 비중은 2018년도에 7%에서 2040년도 24%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태양광은 2035년 누적 설비 용량으로 가장 큰 발전원이 될 것으로 IEA에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재생에너지 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도 상반기 태양광은 2.13기가와트, 토탈 누적 약 13기가와트가 보급이 되었고 육상풍력은 162메가와트로 누적 1.5메가와트 수준, 1.5기가와트 수준으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부분의 계획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해상풍력 부분은 2030년까지 약 10기가와트 수준을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세웠는데요. 현재는 국내 약 70메가와트 보급이 되었고 이는 제주도 30메가와트, 전라도 영광 35메가와트가 보급되어 있고
나머지 전라도 신안, 군산, 보령, 인천 등에서 추진 계획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인허가 관련 사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풍력지원단이 발족이 되었고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보령 지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이 공공주도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 개발 사업은 지자체와 사업체의 발굴지 선정 후 입찰한 다음에 선정이 되면 환경성, 수용성, 사업성 등 사업 타당성 검증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상풍력 적합 입지 발굴 조사를 시행하는데 2년간 총 사업비가 70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해상풍력 부문은 정부가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노력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생에너지 확대의 파급 효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에는 두 가지 모형을 사용해서 재생에너지 확대의 파급 효과 분석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연관 분석인데요. 산업연관 분석은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분석인데 이 산업연관표는 1년에 걸쳐서 각 산업이 생산하는 재화, 서비스가 산업 상호 간 혹은 산업과 수출이나 소비 등의 최종 수요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느냐 하는 경제 거래를 하나의 표로 정리한 그런 표인데요. 통상 33개의 상품, 그러니까 대분류로 했을 때 33개의 상품끼리의 관계를 표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33개 상품 중 하나의 상품인 전력가스 증기 부분을 태양광, 풍력, 원자력, 석탄, LNG, 수력, 연료전지를 더 추가를 해서 상품을 40개로 만들어서 산업연관표를 40 x 40 산업연관표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40 x 40 신재생 산업연관표를 구축을 한 후에 여기에서 투입계수 행렬을 구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 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산정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설정된 신재생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2020년, 2030년 전력산업 산업연관표를 추정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라스 방법론을 이용을 했고 이는 한국은행에서 연장표 작성을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KDI 경제전망에 있는 GDP 성장률 그리고 산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산업별 전망 그리고 8차 수급기공계획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미래의 2020년, 30년 산업연관표를 추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산업연관표에서 각 해의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를 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조 건설 부분에서의 파급효과를 산정하였습니다. 외생화 방식이라고 하는 간접 방식을 이용해서 파급효과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 표는 발전원별 전력산업, 건설 및 운영이 포함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10억이 투자가 되었을 때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각각 생산유발계수, 부가가치유발계수, 고용유발계수에 대해서 2015년, 2020년, 2030년 수치를 태양광 발전, 풍력, 석탄, 가스복합에 대해서 정리하였고요. 보고서에는 원자력, 수력 등의 수치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생산유발계수를 보시면 2.6으로 태양광, 풍력, 석탄에 비해서 높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반면 2015년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태양광, 풍력이 1.2 정도, 그리고 석탄, 화력은 0.9, 가스복합 화력은 0.79 정도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고 고용 유발계수는 태양광 발전은 4.2, 풍력은 4.6, 그러니까 10억을 투자했을 때 4.2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풍력 발전은 4.6명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가스복합 화력은 5.1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도, 2030년도에 이런 수치들을 보시면 순위에 큰 변동이 없이 꾸준히 증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발전원별 제조업의 파급 효과를 기존의 문헌에 있던 수치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태양광 제조업의 경우 김윤경 2012는 생산 유발 개수가 1.93, 유승우는 2.17로 분석이 되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2016년에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2.41로 개수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유발 개수는 9.03 수준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력 제조업 같은 경우는 에너지경제연구원 2016의 경우 2.26, 유승훈 외 2014의 경우는 2.17, 그리고 고용유발 개수도 9.03으로 태양광과 같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에 반해서 본 연구에서는 태양광 제조업, 풍력 제조업이 기존 연구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분석이 되었고 2.8, 2.9로 분석이 되었고 고용유발 개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6.0, 7.2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석탄 화력 제조업, 가스 복합 제조업도 같이 나타났는데요. 분석했는데 이것도 생산 유발 개수는 태양광 풍력에 비해서 살짝 낮은 수준인 2.86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용 유발 개수는 태양광과 비슷한 6.2, 6.1 수준으로 되었고 풍력 제조업이 태양광, 석탄, 가스보다 약간 더 고용 유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수치들은 제조업 평균인 1.99, 생산 유발 개수 1.99, 고용 유발 개수인 6.0에 비해서는 약간씩 큰 수치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모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모형은 소국 개방 경제에 따른 일국 정태 모형으로서 연산 가능 일반 균형 모형을 사용해서 분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2030년까지 GDP, 에너지 가격, 부문별 에너지 수요, 온실가스 전망 등을 적용을 하였고 우리나라 발전원별 구성자료 전망을 적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원 쪽에 보시면 석탄, 오일, 가스, 그리고 전기 등이 들어있고 전력 부분에서는 석탄, 중유, 가스, 원자력, 수력, 신재생으로 세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원 정책의 재원별 차별적 효과를 보기 위해서 시나리오로 중립세, 그러니까 어떤 산업에 상관없이 럼섬 텍스로 부과하는 세금하고 전력산업세, 전력산업에서 세금을 걷어서 재생에너지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두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준 시나리오는 배출권 거래제가 작동을 하여서 그래서 2030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30% 온실가스 배출을 30% 감축하는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국내 전력시장 같은 경우는 대부분 전력 부분에서 과세를 하는 것이나 정부에서의 재생에너지 보조금도 있기 때문에 이 중립세 시나리오와 전력산업세 시나리오의 혼합형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준 시나리오의 결과를 보겠습니다. ETS only라고 써있는 이 결과치는 배출권 거래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대비했을 때 2030년도에 온실가스 감축이 30%가 되었을 경우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GDP 같은 경우는 1.3%가 감소를 하게 되고 화석 연료가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전력 가격이 23% 증가를 합니다. 그리고 GDP 감소에 따라서 노동 수요도 6.6% 감소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태양광 확대 시나리오입니다. 세금을 중립세로 걷느냐, 전력산업에서 걷느냐에 따라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태양광 발전 비중이 3%, 5%, 7%일 때의 결과를 표에 정리했습니다. 이 배출권 거래제를 추진하는 것과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상류산업의 시장이 확대되면서 그쪽에 노동하고 자본의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전력가격 상승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고 이는 결국 GDP를 상승하게 만듭니다. 또한 GDP의 증가폭은 태양광 발전 비중이 5%에서 최고조에 달하고 7% 비중에서는 증가폭이 다소 둔화합니다. 그리고 또한 중립세를 통한 정책 지원의 경우 전력가격 감소 효과가 전력산업세에 비해서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풍력 확대 시나리오입니다.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중립세의 경우와 전력세의 경우의 결과를 플롯했습니다. 이 수치들은 배출권 거래제 시나리오 대비 증가율로 결과를 표시하였고 각 풍력 발전 비중이 3%, 5%, 7% 수준에서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기준 연도인 2015년도에서의 풍력 발전량 수준이 너무 작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재 투입 구조가 태양광과 다르기 때문에 확장에 따른 산업 활성화 정도가 태양광과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GDP가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GDP 감소폭은 전력산업세의 경우가 중립세에 비해서 더 큽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 수 있는 전력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정책이 늘어났을 때 전력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립세를 통한 정책 지원은 전력 가격 감소 효과가 전력산업세에 비해서 더 크고 그 폭이 태양광에 비해서 더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태양광 확대의 산업별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른쪽 표는 태양광 비중이 3%, 5%, 7% 시나리오에서 각각의 중립세, 전력산업세 시나리오 하에 산업 부문별 효과를 배출권 시나리오 결과 대비의 증가율로 표시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증가하고 배출권 거래제의 제약이 같이 걸렸을 때는 산업활동 저하에 따라서 배출권 가격이 감소가 되고 이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혜택이 역설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석탄을 다량 소비하는 1차 금속산업이 태양광 증가에 상대적 효용을 얻게 됩니다. 표에선 나타나 있지 않지만 ETS only, 배출권 거래제만 했을 때의 시나리오에서 26%의 급격한 생산량 저하가 분석되었습니다. 반면에 태양광 증가는 중간재 수요의 증가 그리고 배출권 거래 수요의 감소에 의한 1차 금속산업의 상대적 생산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태양광 7%의 시나리오에서 1차 금속산업의 생산량이 5.5에서 5.7% 수준까지 상승합니다. 태양광의 증가는 화학제품과 같은 상류산업의 수요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태양광 7% 시나리오에서 화학제품이 5.57% 수요 증가 효과를 보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풍력 확대의 산업별 효과입니다. 오른쪽 표는 풍력 비중 3%, 5%, 7% 시나리오에서 중립세, 전력산업세 하에서의 산업 부문별 효과를 배출권 거래제의 수치 대비의 증가율로 표시를 한 것입니다. 이 표에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증가 경향이 더욱 뚜렷합니다. 석탄을 다량 소비하는 1차 금속산업이
7.8%에서 8.2%가 증가하고 화학제품 산업의 경우 3.05%에서 3.88%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과 마찬가지로 풍력 발전 비중이 증가하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류 산업의 수요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금속 제품, 전기, 전자, 정밀의 제품의 생산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본 발표에서는 2015년 석탄가스 원자력,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수력, 산업연관표를 구축을 하였고 2020년, 2030년에 산업연관표를 추정을 하였고 파급효과를 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결과는 2015년도의 산업연관표에 기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2015년도의 산업구조를 그대로 이어왔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최근의 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 재생에너지 정책은 GDP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원별, 재원 조달 형태별 그 파급 효과 차이는 자세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에서의 결과와 같이 배출권 거래제하고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같이 했을 때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높은 산업, 발전원의 인센티브의 형태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가 같이 늘어나서 수요가 감소하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이 떨어져서 배출권에 해당하는 산업이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 그런 구조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배출권 가격에 대한 하한선을 책정하거나 REC 시장과 배출권 시장의 연계 등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선행 연구들에서 제시되었습니다. 다음은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 산업연관표를 가지고 전력 부분을 석탄, 가스, 그러니까 발전 원별로 나누는 작업을 하였고 그 산업 연관표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경제적 파급 효과를 산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라스 방법론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전망 자료들을 활용해서 2020년, 30년의 산업 연관표를 추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하지만 2015년도 산업 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재생에너지 보급 효과, 최근에 막 늘어나고 있는 재생에너지 보급 효과와는 를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한계로 갖고 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 하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GDP를 증가시키고 고용을 확대하는 정책입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 원별, 재원 조달 형태별 그 파급 효과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출권 거래제와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이 이중 규제가 있을 경우 온실가스 배출 원단위가 높은 산업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게 되는 그런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배출권 가격에 하한선을 책정한다든지 REC 시장과 배출권 시장의 연계를 한다든지에 대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하다고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습니다. 본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